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 부동산 핵심 키워드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거 문제입니다. 바로 전세의 딜레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월세보다 무려 13%나 더 비싸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내 집 마련 언제든지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로 거주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딜레마에서 좀 빠지게 되죠. 사실 높은 보증금에다가 또 이 전세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전세가 월세보다 월등히 들어가는 돈이 많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떤 선택이 과연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인터뷰에서는요 이 주거 현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김인만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주거 문제는 끊이지 않는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항상 생각이 숙제죠, 드는데, 숙제. 네, 네네. 그렇습니다. 태어난 이상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짐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세 사실 소장님은 주거 형태에 대해서 일단 어떤 부분을 절대적으로 전세와 월세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는 그런 편이세요? 추천하냐고요? 네. 일단 내 집 마련을 추천하고요. 네. 일단 전세나 월세, 임대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 능력은 되는데 이제 구매 욕구가 좀 부족해서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자금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내 집 마련 언제든지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로 거주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딜레마에서 좀 빠지게 되죠. 네. 과거에도 전세 월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내 집에 살아 그러면 일단 돈이 좀 더 있고 그렇죠. 전세 사라 그러면 중간 정도 되고 또 월세 사러 그러면 돈이 없구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경계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세 사시는 분이 집주인보다 더 부자인 경우들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데도 많이 뜨는 거 보면은 정말 돈을 잘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전세 살지 않고 오히려 월세를 산다. 월세 삽니다. 또 네. 나머지 돈을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월세 사시는 분들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경계가 무너졌는데 저는 그 경계가 무너진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전세 대출인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 과거에는 내 돈이었잖아요. 네. 보증금이. 그러다 보니 전세금이 5억이다라고 하면 5억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인데 지금 전세 대출 70%, 80% 받아버리면 은행 거잖아. 너 집에 거실하고 화장실은 은행 거고 너 안방만 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 자체가 무너졌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죠. 전세가 좋은 거야. 월세가 좋은 거야. 네.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정답은 없죠. 어.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닌데 전세는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우리나라에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 볼리비아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볼리비아까지는 비교 대상이. 볼리비아는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디인지 모르겠고 빼고 일단 우리만에 있는 이제 제도인데 우리가 전세 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고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 제도가 뭐냐? 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우리 앵커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한 3억만 빌려주세요. 네. 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3억이 있고 이자를 충분히 주신다면 빌려드릴 것 같은데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자를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내 빌려준 돈을 온전히 너가 갚을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되냐. 그러면 네. 안전장치가 뭐냐. 그러면 실제로 제가 3억을 빌리게 되면 아마도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줘야겠죠. 그렇죠. 은행 이자하고 비슷하면 은행에 맡기지 맡기는 뭐하러 게 저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아마 근저당을 설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나 불안해서 안 되니까 전세권 설정이라도 나 할래. 아니면은 근저당 설정이라도 할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 완전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 집에 우리 앵커님이 이제 전세로 들어오게 되는데 전세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3억을 저한테 줍니다. 네. 계약서 쓰고 네. 그냥 들어오죠. 별도 안전장치 하지 않죠. 하지 않죠. 그 집이 안전장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이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전세 계약은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돈 빌리는 거 똑같죠. 차용증 작성하는 네. 거하고 대신 원래대로 하면 제가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돈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내가 줄 돈은 없고 내가 빈집이 하나 있으니까 이 집에 좀 살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가면 돼 라는 게 전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그냥 들어왔다 사는 건데 네. 아, 집주인은 똑같으니까.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보면 갑구에 보면 뭐 소유권 누구 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소유권 또 뭐 근저당 나오는데 전세 계약이 등기부등본에 뭐가 나오는 거 보셨나요? 세입자가 아니죠. 안 나오죠. 안 집주인이랑 나오잖아. 나오죠. 그럼 네. 법적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어. 그냥 내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고 저는 이자 대신에 빈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고 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채권 계약. 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집을 이제 경매로 넘겨서. 근데 경매로 넘기는데 자 경매가 두 가지가 있죠.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하죠. 근저당 설정하게 되면 내가 대출 이자를 안 주게 되면 바로 경매에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전세 세입자들은 바로 못 넘기죠. 왜?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번거롭기도 하고 전세 가율이 높으면 낙찰 가율에 따라서 내 전세금이 9억이고 집값이 10억인데 경매가 7억에 낙찰이 됐어요. 나는 9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 2억은 보잖아요.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죠. 그게 깡통 전세가 되는 거잖아. 상당히 불안한 제도입니다. 그쵸.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터진 게 최근에 이제 빌라 시장의 그렇죠. 전세 사기였던 이게 거잖아요. 갑자기 터졌는데 사실은 계속 문제는 있었죠. 계속 문제는 있었는데 왜 안 터졌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동안 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자 3억이었는데 2년 지났습니다. 전세가 3억 5천 됐어요. 그럼 저는 새롭게 들어온 세입자한테 3억 5천을 받아서 3억 주고 제가 5천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구조가 연결이 됐는데 2022년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대출 이자가 막 늘어나죠. 세입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또. 은행에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월세 내는 게 유리하겠네.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2억 5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는 3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2억 5천을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습니다. 5천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누가 줘야 될까요? 빌리든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어떻게 내가 만들어줘야죠. 빌리든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 주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전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죠. 2022년 이후로 뭘 깨달았냐면 전세가 위험하구나. 못 받을 수도 있구나. 앞서서 말했듯이 그냥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안전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불안해. 네. 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지를 할 수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는 선택지로 가는 게 이제 월세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월세로 가거나 집을 아파트. 네. 아파트 전세로 갑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아파트, 네. 빌라나 오피스텔 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차이를 전세 가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면은 70%, 10억인데 5억이면 50%.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율은 한 50% 정도. 지금 네. 서울이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가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가 보통 한 7억, 8억에 낙찰이 되거든요. 뭐 9억에 낙찰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54%면 안전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80%,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100%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경매 넘어가게 되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을 보고 불안한 비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오게 되면서 최근에 전세가 불안해.
그래서 월세로 가. 비아파트 시장은 아마 월세 증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가 또 전세 월세 둘 다 동반 상승.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구분이 되는 또 다른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수년간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는 뭐 전세 월세가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월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전세 얘기를 먼저 좀 꺼냈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자금이 굉장히 크고 전세 자금 대출에다가 또 이자까지 우리가 은행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제 월세보다 불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월세를 내게 되면 사실은 월세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페이를 지불하잖아요. 네. 호텔 가서 여행 가서 자더라도 내가 돈 한 1억 맡겨두다가 나 하루 자고 나갈 테니까 1억 돌려줘. 아, 그렇진 않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네. 커피 한 잔 먹고 사용료를 내듯이 사용한 대가 페이를 지불하는 게 이제 월세 제도인데 월세가 원래 정상적인 제도이고요. 전세는 약간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전세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는 거는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좋냐면 자, 내가 전세가 3억이라고 하면 3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이자하고 월세 내는 돈하고 비교해 보면 월세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그냥 맡겼다가 은행에서 이자 안 받고 그냥 전세로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받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전세 대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전세 대출 이자가 사실상 월세보다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낮아요. 그래서 전세가 유리한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라는 제도가 유지가 되는데 유리한데 만약에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거주하는 집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전세 대출 이자가 7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70만 원 내고 대출 받아서 전세 거주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조금 불안하더라도 유리한데 금액이 70에서 90, 95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면 자, 대출 이자 95만 원 내고 월세는 100만 원인데 전세는 집주인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전세 사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위험 리스크가 있죠.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월세는 위험 리스크 없잖아요. 계약 끝나면 월세 안 내면 되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월세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유리한지를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월등히 낮다면 전세가 유리하지만 네.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면 다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전까지는 아까 저희가 이제 키워드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월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세의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 이자도 상승하고 하면서 차라리 월세가 저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월세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월세가 유리하니까 네. 월세 쪽으로 선택하는 거고 이제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불안하니까 아무리 월세가 100만 원, 대출 이자가 70만 원이어도 네. 아무리 봐도 이 집주인이 한 100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좀 불안하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100만 원 내더라도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게 나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 유무를 떠나서 안 하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들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을 보게 되면 집주인의 그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보통 사회 초년생들 2030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잖아요. 네. 그러면 설사 조사를 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약 당시에 부동산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좀 세금 체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그 임대인이 지금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네 돈 떼먹겠냐?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가? 하고 또 계약을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니 내 친구도 당하고 당하니까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불신. 안 믿다 보니까 됐고 아무리 월세가 100만 원 대출 이자가 70만 원이어도 나 안 할래.
신뢰가 무너지게 하면서 이제 아예 안 하게 되고 그냥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가 100을 넘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월세 강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